해운대 바닷가의 벤치. 도주는 옆에 앉아있는 여자를 무심코 쳐다보았다. 혜영도 옆 남자의 시선을 느끼자 마주보았다. 둘은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눈에 누군지 알아보았다. 평생을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사람. 둘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다. 그런 두 사람이 30년 만에 뜻하지 않은 시간 장소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된 것이었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원망과 그리움 등 온갖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사라졌다. 시간이 멈추고 말없이 눈물만 흐르는 시간이 하염없이 지나갔다. 도주는 물어볼 말이 너무도 많았다. 살면서 하루도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건 혜영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혜영을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영은 잃었던 정신이 돌아온 듯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도주는 말을 걸지도 붙잡지도 못하고 떠나는 혜영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혼자 남은 도주는 내가 잠시 꿈을 꾸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1장. 회장실의 오후. 남도준. 잘 나가는 중견기업의 회장이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였고 그가 자기 손으로 더 키웠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모든 걸 가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 인생에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은 없다는 걸.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고 그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다. 도주는 항상 속내를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았다. 유리창 밖 도시가 시끄럽게 소리를 내도 그와 그 방은 늘 고요하고 차분했다. 그날도 그랬다. 최종 면접을 마치고 합격을 한 신입 인턴들이 도준에게 인사하기 위해 회장실로 한 줄로 들어와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펜을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 인턴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이 그가 아는 누군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눈꼬리, 입술을 다물 때 생기는 습관, 당황하면 숨을 잠깐 참는 버릇, 살면서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여인, 그 사람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줄 알았다. 도주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혀왔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곧 다시 정신을 차린 도주는 세상엔 닮은 사람도 많으니 그저 우연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난 이 회사의 회장이고 저 아이는 그냥 일개 인턴일 뿐인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하고 자책을 하며 앞에 있던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드디어 그 인턴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서툴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와 포부를 이야기했다. 도주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날 도주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2장. 비가 내리던 약속. 30년 전. 도준과 혜영의 젊은 시절 이야기다. 그 시절 둘은 가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같이만 있으면 세상은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늘 말했다. 도준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 필요 없다고. 도준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혜영은 그에게 그런 존재였다. 둘은 서로 사랑했고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도준의 집은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중견기업의 회장이었고 그는 그 집의 외동아들이었다. 반면에 혜영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집에서 도준에게 거는 기대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의 장래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었고
회사가 더 커지기 위해 결혼까지도 아버지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는 운명이었다. 그는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거르지 않았다. 그렇기에 도준과 혜영의 만남과 사랑은 그의 집안에 더욱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도준의 집에서 나오는 반대의 이야기들은 이 둘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다. 특히 혜영은 본인 때문에 도준과 그의 가족과 회사가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다. 그런 말들이 그녀의 얼굴을 향할 때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싫었고 괴로웠다. 이 상태로는 둘의 결혼은 언감생심, 더 이상 만남을 갖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던 중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마침내 둘은 약속을 했다. 오늘 밤 그들이 데이트를 즐기던 공원 입구에서 만나기로, 그러고선 같이 멀리 도망쳐 살기로 했다.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 혜영은 고민했다. 내 욕심으로 저 사람의 인생에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그는 정말 나 하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일까 하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까지 왔다. 그녀는 약속 시간 훨씬 전부터 공원 입구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그가 오는 걸 기다렸다. 안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과 안 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마음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자신이 나타나지 않아도 자신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봐야 그의 진심과 각오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의 판단과 욕심이 그의 인생을 망칠까봐 그게 너무도 두려웠다. 그의 강한 의지면 몰라도 자신의 의지로 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용기가 없었다. 도준도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인 공원 입구 근처에 왔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어졌다.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옷이 너무 젖어서 그는 공원 입구 옆 파라솔에서 비를 피했다. 그곳에서 공원 입구를 지켜보며 혜영을 기다릴 셈이었다. 시간이 흘러 약속 시간이 지나갔다. 둘은 서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림은 길어지고 빗줄기는 잦아들지 않았다. 어느덧 밤이 되었다. 약속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다. 혜영은 본인의 생각이 맞음을 직감했다. 모든 것을 버리기엔 그가 짊어진 짐이 너무 크다고 이해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고선 천천히 카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오히려 그녀의 속마음엔 그가 늦게라도 나타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떠나줘야지 하는 생각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혜영은 마음을 정리하고 떠났다.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났고 오히려 잘 됐다라고 스스로 위안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그 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는 안 왔지만 난 괜찮아. 그가 결국 가족을 택한 건 모두에게 잘한 일인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어야만 자기를 살릴 수 있었고, 그래야만 그에게서 도망치는 발걸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한편 도주는 그날 그곳에서 끝까지 기다렸다. 비가 어깨를 내리쳤고 가로등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하나 둘 사라졌는데 그는 파라솔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혹시나 하고 파라솔을 나와 공원 안과 밖을 다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때는 그녀가 카페를 떠난 후였다. 운명이라는 신의 질투는 찰나의 차이로 두 사람을 엇갈리게 만들었다. 그는 믿었다. 그녀가 올 거라고. 그녀는 이런 약속을 절대 깨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오지 않았다. 그는 그 밤 그녀에게서 버림받았다고 믿었다. 혜영은 도준의 뜻을 존중하려 그를 피해 멀리 떠났고 도준은 혜영을 찾아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둘은 그렇게 헤어졌던 것이다. 3장. 사랑 없는 인생. 도준은 그 후로 사랑을 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별은 사람을 죽이지 않대신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 뿐이었다. 그는 회사로 도망쳐 업무에 파묻혔다. 그렇게 성과를 쌓았고 회사에서 그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졌고 회사는 더 커져서 대기업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집에서 그에게 안전한 결혼 상대를 데려왔다. 그 여자는 도준의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았다. 똑똑했고 예의 바르고 지켜야 할 선을 알았고 그의 가족에게도 잘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준의 회사보다 더 큰 회사의 딸이었다. 사업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될 것이었다. 도준은 결혼을 했다. 아이도 낳았고 가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가정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외견상 흠잡을 데 없는 구조물이었다. 그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회장이었지만 연인은 아니었다. 그는 그런 안정된 인생이 흘러갈 때마다 어디선가 조금씩 자기 자신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성공한 인생으로 불릴 때마다 그는 더 조용해지고 혼자만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들었다. 혜영은 이별 후에야 본인이 임신했음을 알았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을 때 그녀는 잠시 웃음이 나왔다. 축하한다는 말이 자신의 인생에 너무 잔인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 축하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녀는 혼자였다. 그에게 말을 할까 아니면 하지 말까. 혜영은 수십 번 편지를 썼다가 수십 번 찢었다. 내가 너를 망치면 안 돼. 그 집안에 나는 평생 끌려다닐 거야. 나의 사랑스런 아이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될 거야. 그녀는 결국 혼자 낳기로 했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아이만은 비참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다. 혜영은 엄마가 되었다. 밤에는 울었지만 낮에는 웃었다. 아이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사람처럼 살았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그 남자의 이름을 삼켰다. 그렇게 그녀의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다. 열심히 일을 해 학교를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다. 딸은 똘똘했다. 공부도 열심히 해 명문대에 들어갔다. 학비가 모자라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지만 결국 무사히 졸업하고 한 중견기업에 인턴으로 입사에 성공했다. 너무나도 기뻤다. 순간 모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맛보았다. 이 입사가 모녀에게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사장, 30년 만에 재회. 인턴 사원 명단이 도준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다.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서윤주. 도준은 그 글자를 한 번 더 아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회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빠졌다. 혜영과 성이 같았다. 흔한 성은 아니었다. 하지만 도준은 더 이상 그 인턴의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단지 우연일 뿐이라 생각이 들었고 아무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회장인 자신이 특정 인턴 직원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그 인턴과 혜영을 생각할수록 본인의 마음이 다시 아파지는 감정에 놀랐다. 다 잊은 줄 알았던 그녀에 대한 감정이 아직까지 이렇게나 본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황스런 감정을 느꼈던 것이다. 전사 가족 행사의 날이 다가왔다. 직원 가족까지 동반하는 2박 3일 일정. 회장을 포함하여 전 직원이 참석을 하는 행사였다. 장소인 해운대의 도준은 첫날 저녁에 도착했다. 한창 행사 중인 호텔에서 임직원들을 상대로 인사를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는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했다.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아진 탓에 마리도 시킬 겸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바닷가 벤치가 쭉 늘어서 있었다. 그곳엔 빠짐없이 연인들 또는 가족들이 앉아 쉬고 있었다. 도준도 어딘가 앉을 곳을 찾다가 마침 누군가 혼자 앉아 있는 벤치를 발견했다. 그는 벤치 한쪽 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해변을 바라보았다. 혜영은 이날 새벽에 눈이 떠졌다. 며칠 전부터 이날을 기다려왔던 터였다. 딸 윤주가 입사한 회사에서 열리는 가족 동반 행사에 처음 참여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의 고생한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딸이 너무도 대견하고 고마웠다. 행사가 열린 부산 해운대는 생전 처음 가보았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여러 관광 일정과 근사한 저녁 식사까지 하고 나니 혜영은 너무도 오랜만에 행복함을 느꼈다. 저녁 개인 시간에 혜영은 호텔 앞 해운대 해변에 나왔다. 마침 빈 벤치가 눈에 띄어 바람도 쐴 겸 잠시 앉았다. 해변에는 사람이 많았다. 혜영은 바다와 밤하늘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벤치 반대쪽 끝에 다른 사람이 조심스레 앉는 느낌이 들었다. 나란히 앉은 둘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주는 그녀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혜영도 그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혜영의 눈에서 눈물이 먼저 흘러나왔다. 도준도 그 눈물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서로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때 멀리서 윤주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혜영은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딸과 함께 방으로 돌아오는데 혜영의 머릿속은 백지 상태가 되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녀는 숙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고선 오후에 바로 부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혜영이 벤치에서 떠나고 도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간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꿈이었나 싶기도 했다. 정신을 차려 주위를 급하게 살펴봤지만 이미 그녀의 자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5장 운명의 끈. 도주는 회사로 돌아와 인턴 서윤주의 인사기록에 살펴보다가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을 보고 한동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이었다. 서혜영.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엄마와 둘이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췄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자기 인생이 너무 오래 이미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아버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선을 그었다. 그래야 그녀를 또 한 번 아프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주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다. 인턴 윤주에게 더 이상 특별하게 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사랑의 인연이란 거리 두기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다. 거리를 두면 둘수록 선명해질 뿐이었다. 혜영은 부산을 다녀와서 한동안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저 잊으려고 애를 쓸 뿐이었다. 짐을 풀어 정리는 하던 중에 딸의 회사에서 나눠준 이번 가족 행사 안내 팜플렛을 발견했다. 행사장에서 받아 챙겨 넣어온 것이었다. 그 팜플렛을 보다가 혜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팜플렛 제일 앞장 회장님 인사말에 있는 사진이 그 사람이었다. 남도준. 30년 전 목숨같이 사랑했고 헤어진 남자. 평생의 원망과 그리움의 대상.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딸의 아빠인 남자. 혜영의 딸은 아빠의 회사에 입사한 것이었다.
아무런 사실도 모른 채. 그제서야 혜영은 생전 처음 가본 해운대의 바닷가 벤치에서 그를 만난 사실이 이해가 되었다. 30년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을 말이다. 혜영에게 새로운 고민이 다가왔다. 딸에게 말해야 하나? 한다면 뭐라 해야 하나?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해야 하나 하지만 딸이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에 갔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밤새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 끝내 들어간 회사였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딸을 지키는 거였지 딸의 꿈을 꺾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혜영은 말하지 못했다. 대신 자기만 숨기로 했다. 그렇게 둘은 만날 수 없던 시절을 넘어 서로 애써 피하는 더 힘든 시절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다. 사고가 났다. 인턴 윤주가 외근을 다녀오던 중 회사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윤주는 다른 부상자와 같이 병원에 실려갔다. 이 소식은 회장인 도준에게도 전해졌다. 도준은 생각할 겨를 도없이 병원으로 뛰어갔다. 자기 마음이 왜 그렇게 급한지 자기도 몰랐다. 응급실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했다. 다행히도 윤주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작은 찰과상만 입고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간호사가 도준에게 환자분의 아버지냐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곁에 있던 윤주의 동기 직원이 환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어머니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설명을 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도준은 그제야 알았다. 아버지가 없다고. 이 아인 내 딸이구나. 이건 증거가 아니라 직감이었다. 인생이 끝까지 숨겨온 진실이 마침내 그에게 걸어들어온 느낌이었다. 혜영이 병원으로 달려왔을 땐 이미 상황이 정리가 되어 있었다. 혜영은 윤주를 만나 무사한 것을 확인한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인생의 전부인 윤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윤주를 잠시 쉬게 하고 병실을 나온 혜영은 복도 끝에 서 있는 도준을 발견했다. 혜영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도준이 다가왔다. 혜영도 다가갔다. 두 사람은 뭔가에 이끌리듯이 서로에게 점점 가까워졌다. 도준이 먼저 안았고 혜영도 도준의 품에 안겼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이 순간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러다 혜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 그날의 원망이 있었고 그동안의 그리움이 있었다. 도준도 내려다보았다. 미안한 마음은 금세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채워졌다. 평생을 갈구하던 사랑을 드디어 붙잡은 느낌이었다. 다시 놓칠 수 없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 짧은 포옹 안에 수십 년이 들어 있었다. 도준이 아주 낮게 말했다. 당신 어떻게 살았어? 혜영은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도준의 셔츠를 더 꽉 쥐었다. 그 작은 힘이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도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는 그 순간 자기가 회장이라는 것도 가정이 있다는 것도 모두 잊었다. 그는 그저 수십 년 동안 사랑을 놓친 남자였다. 6장 도준의 결정. 도준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집은 이미 자기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거실의 조명, 정돈된 식탁, 아이의 사진. 모든 게 완벽했지만 그 안에 자기 마음이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아내는 도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아내는 똑똑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도준을 사랑하는 척하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미 알고 있었다. 도준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내가 평생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어.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놀랍도록 담담하게 말했다. 알아요. 도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내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냥 말했다.
당신은 나랑 살았지만 한 번도 여기 안에는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톡 건드렸다. 여기에는 없었어요. 도준의 입술이 떨렸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나도요.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도준은 숨을 삼켰다. 아내는 그제야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면 그건 운명이겠죠. 당신은 평생 당신 인생을 살지 못했잖아요. 이제라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 말이 도준의 심장을 찔렀다. 누군가가 악인이어서 이 결혼이 불행했던 게 아니었다. 그저 둘 모두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뿐이었다. 도준은 결정했다. 회사, 지분, 재산 다 넘길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아요. 당신이 가려면 당신은 빈손으로 가야 해요. 그 말은 잔인한 듯 했지만 정직했다. 도준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 회사 지분, 부동산, 현금 자산, 주식 모두 아내에게 넘겼다. 아내는 원래 거래처 회장의 딸이었다. 도준의 아버지가 어렵게 이뤄낸 결혼이었다. 아내에게는 경영 감각이 있었다. 현장에서 단련된 눈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도 엄마를 닮아 현명하고 지혜로웠다. 아들은 어머니가 회장이 되는 것을 적극 찬성하였다. 어머니가 제일 잘할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도준에게는 구원이었다. 도준은 사랑을 위해 떠나는 것이 가정을 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그 책임이 있어야 이 사랑이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무일푼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도준은 혜영을 찾아갔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혜영은 그의 얼굴을 보자 이미 알았다. 이 사람 이제 진짜로 나에게 왔구나. 도준은 아주 낮게 말했다. 나 이제 널 놓지 않을 거야. 혜영은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평생 그 말을 기다린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 말을 기다리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다. 기다리면 본인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다.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말이 실제로 들리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도준은 그녀 옆에 앉았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다. 조그만 포도밭. 젊을 적 혜영의 꿈은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 포도밭은 도준의 지인의 것으로 도준과 혜영이 대신 경작해주기로 했다. 반 옆에 딸린 조그만 농가에 살림을 차렸다. 처음엔 손이 느렸다. 허리도 아팠다.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작은 일에도 다투었다. 하지만 그들은 웃었다. 왜냐하면 이제 싸울 수 있다는 것도 고마웠고 행복했다. 도준은 손에 흙이 묻는 걸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살고 있구나. 가진 건 없지만 새로운 삶을 얻은 느낌이었다. 7장. 새로운 가족. 혜영의 딸 윤주는 완전히 회복했다. 그리고 전 회장 도준과의 관계도 숨겨지지 않았다. 새로운 회장인 도준의 전 아내와 아들은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아무런 편견과 차별 없이 그렇다고 혜택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도준의 아들 경탁은 본인보다 1살 위인 윤주를 사석에선 누나라 불렀다. 그 말은 윤주에게 처음 받은 가족의 인정이었다. 딸은 능력이 있었다. 명문대를 나왔고 현장에서 빠르게 배웠고 무엇보다 혼자 살아온 엄마처럼 악착같이 버티는 힘이 있었다. 윤주는 본인의 실력으로 정직원이 되었다. 사내 어느 누구도 그녀를 시기하거나 험담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녀는 뛰어났다.
도준의 전 아내도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버림받았다는 프레임에 자기를 가두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롭게 웃었다. 외국인 남자친구도 생길 정도로 자유롭고 활기찼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인생인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능력을 증명해 보이며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다. 1년의 반은 해외에 있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다. 남편이 떠난 것이 오히려 그녀의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회사는 해마다 승승장구하여 이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거듭났다. 딸 윤주와 아들 경탁도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했다. 둘 다 어느 시점에 임원이 될 것이었고 언젠가는 모두 각자 사장이 될 터였다. 열심히 일을 하다 휴일이 되면 그들은 시골의 포도밭으로 향했다.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소중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에필로그. 포도밭에서는 해마다 포도가 수확되었다. 하지만 그 양은 많지 않았다. 그들이 맡아서 하기 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줄었다. 처음엔 내다 팔 수 있을 만큼의 양은 됐지만 이제는 줄 사람 주고 본인들 먹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와인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은 점점 멀어졌고 도준과 혜영은 어느 해인가부터 포도 농사보다 동네 농사일을 해주며 살았다. 하루는 앞집 수박밭, 하루는 뒷집 과수원, 봄에는 모내기 하러 가고 가을엔 추수하는데 도와주러 다녔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셔와 서로 안마해주기 바빴다. 그러나 둘은 너무나 사랑했다. 그동안 그리워했던 시간만큼 서로에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날마다 행복했다.